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제발 날 좀 잡아줘. 더 이상 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겠어. 내가 더 죽이기 전에 제발 나를 잡아줘. 거울에 적힌 이 절규. 오늘은 이 절규가 발견된 연쇄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네, 오설록수님이랑 오늘 또 녹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연쇄살인 엑스파일을 시작한 지 지금 70화가 좀 넘었고 네. 오설록수님이랑 같이 한 지 5회차가 그렇죠. 됐죠. 예, 맞습니다. 그 5회차가 되면서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제발 날 좀 잡아줘라고 이렇게 좀 절규 섞인 뭔가 글귀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럼 우리는 이 오늘의 범죄를 가지고 이 글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글귀를 적은 인물이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범죄자에 의해서 희생된 피해자? 그러니까 글귀는 이제 범행의 중간, 처음도 아니고 범행의 끝도 아닌 범행의 중간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다면 이러한 범행의 시작점, 그러니까 어떤 범행이 시작됐는지부터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건은 처음 일어난 부분부터 좀 들어봐야겠네요. 첫 번째 범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이게 대체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1945년 6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시카고. 1945년 하면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광복이 6월이니까 2개월 앞둔 시점이긴 한데, 네, 좀 이제 6월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데서 범죄가 일어났다.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죠. 그렇군요. 그때쯤 우리나라랑 딱 비교하니까 어느 정도 예전인지는 알 것 네. 같아요.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제 조세핀 로스라는 이제 이름의 44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혼녀이고 두 명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여성이라는 점이고 사건 당시에 이제 그녀의 딸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녀가 집에 홀로 있는 중이었고 그때 범인에 의해서 이제 습격을 당했던 거죠. 그렇군요. 집에서 지금 습격을 당한 거죠? 네, 조세핀에게서 이제 뭐 폭행으로 인한 타박의 흔적이랑 칼에 의해서 찔린 자상의 흔적들이 발견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만 듣고는 네. 이게 계획적인지 아니면 충동적인지 지금 잘 구분은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어왔다는 거는 네. 완전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음.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전 조사가 있었거나 네네네. 아니면 그날 당일이라도 조사를 네네. 좀 하면서 네. 돌아다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거 한 개인의 저택이니까 네. 뭐 애초에 노렸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동적이지 않을 가능성이랑 사전 조사를 했었다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하고 한번 그 뒤에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뭔가 하나 건졌네요. 네, 앞으로 많이 더 건지실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특이점이 좀 발견이 돼요. 네. 그러니까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그녀의 이제 주변의 상태랑 그녀 자체 시신에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먼저 주변의 경우에는 범인이 막 돌아다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행 후인지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실내를 막 돌아다니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려 했었던 좀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조세핀 그 피해자의 목에 예. 붕대를 감아주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 피를 닦아내려 했었던 흔적이 있었다라는 점. 이제 이게 특이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네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무심코 가격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지. 그래갖고 막 피가 튀기니까 당황해서 막 피를 닦고 막 목하다가 그리고 도망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연쇄살인범의 특성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추리가 뭔가 이상해. 우리 방송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두 번째 범죄를 또 들어봐야 네. 이 범죄자에 대한 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소장님께서 아까 짚고 넘어가셨던 게 충동적이지 않을 것 같다란 이제 계획적이었을 것 같은 사전 조사의 가능성.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절도하던 중에 발생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닐까라고 약간 좀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상충돼요. 근데 네. 거기서 조금 깨어 맞춰 보자면 좀 없는 사람 집을 했는데 그날 그 여성, 그러니까 평소에 이 여자가 밖에 잘 안 나오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던 네. 거지. 근데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발적, 충동적이진 않았지만 우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계속 좀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우 네네. 제 생각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범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범죄. 네. 45년 12월 33세의 전직 군인이었던 프랜시스 브라운이라는 여성이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예. 그녀의 경우에 이제 목욕탕에서 나오던 중에 습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녀에게서는 총상의 흔적 그리고 자상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요? 좀 다르네요. 아까 추측했던 예상과는. 네. 왜냐면 목욕탕에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이 있으면 만약 내가 추측했던 그런 도둑질이었고 우발적이었다면 목욕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나왔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르네요. 확실히 상황이. 네. 그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문제가? 일단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프랜시스의 시신이 목욕탕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녀의 이제 몸에 묻은 좀 피를 씻어내려 하는 적 또 다시 한번 발견이 되고 그녀의 상처를 좀 감싸주려고 했었다라는 점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차 지점, 그러니까 1차적인 범행이 일어났던 지점이 목욕탕 밖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범인이 그 피해자를 굳이 목욕탕으로 옮겨서 피를 씻어내려 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욕조 안에다 넣은 거구나. 네. 그렇구나. 1차 가격 지점 이후에 2차 시체 처리 과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살해 방법이 일치하진 않네요. 네. 두 사건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저희가 오프너에서 나왔었던 그 문구가 이 목욕탕의 거울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다뤘던 연쇄살인마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살인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지? 데니스 닐슨 같은 게 경찰이 딱 왔을 때 왜 이제야 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자기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혹은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도둑이 우발적에서 지금 약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근데 이런 정신 질환이라는 게 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욕에서 출발하는 정신 질환이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네, 성적 충동에 의거한. 네. 그렇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저지르고 나서 다시 현자 타임이 와서 현자 타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욕망이 해소되는 순간에 이성이 돌아오면서 후회하고 뭐 피를 닦아주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지금 또 들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추리가 막 이것저것 떠오르네요. 네네. 근데 확실히 의문점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범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 번째 범행이 일어나는 과정과 이제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검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문구는 그러면 세 번째 범행에서 두 번째 범행에서 두 번째 네, 범행에서 두 번째 범행에 그 피해자가 있는 목욕탕의 거울에서 적혀져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범죄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세 번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두 건의 범행이랑은 조금 더 방식도 다르고 약간 희생자의 공통점도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랜시스의 범행으로부터 한 달 뒤인 1946년 1월 7일 수잔이라는 이제 6살의 소녀가 납치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납치요? 완전히 다르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납치가 그러하듯이 좀 범인이 아이를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뭐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2만 준비하라는 글귀에 편지를 남겨놓고 떠났거든요. 현장을. 일종의 협박이나 좀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사건들 연쇄적으로 쭉 보면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기가 얼마나 짧아지는가 아니면 그 일정한가를 보는데 이거는 처음엔 6개월 차이에서 이거는 1년을 쉬었다가 또 범행이 일어나고 갑자기 또 납치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 물색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범죄 방법도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달랐고 세 번째는 과연 어떻게 다를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좀 계속 들려주시죠. 근데
근데 2만 달러와 함께 수잔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수잔이 안타깝게도 돌아오진 못했고 그 이후에 들리는 수잔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납치에 대한 따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이 지나서 유기되어 있는 수잔의 시신을 이제 경찰들이 발견했고 딱히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았었던 범인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돈을 요구한 건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러면 일단 범인은 사라진 거네요 지금. 네. 그럼 뭐 바로 검거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거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네. 범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네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더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절도가 목적인지 아닌지는 좀 불분명해요. 세 가지 사건만으로 보면 어쨌든 살인은 또 저질렀고, 근데 또 이게 또 이상한 점이 시체를 숨기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피를 닦아냈다. 그러니까 피를 닦아내는 거를 보면 현장을 조작하는 느낌이 나는데 네네. 사체는 오히려 뭐라 그러지, 훼손이라든지 숨기거나 하지 않았고 네. 또 그러다가 갑자기 수잔의 사건에서는 시체를 또 어떻게 숨기려고 하는 흔적이 목격이 되고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글귀까지 남겼고 유괴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까지 저희가 다뤘던 연쇄살인의 그런 케이스나 전형에는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사건을 듣고 이게 도둑이 우발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네. 성폭행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시체에 대해서 뭐 존중이니 뭐니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네. 게 뭐 존중을 할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막 뭐 시체를 가지고 뭐 장난을 칠 마음도 없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체가 발생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약간 성적 충동과 제어하지 못하는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보기엔 지금 희생자를 살해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가학성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다른 목적, 돈이 목적인 건 당연히 더더욱 아니고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전까지 연쇄살인의 전형과는 다른 지금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키워드는 우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충동 중 우발 또는 그러니까 계획 중의 충동 이런 느낌이었는데 당황했다라는 느낌이 났고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환상살인적인 느낌,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유괴하면서 뭔가 계속 변화를 하는 범행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CCM이라는 이제 범죄 분류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내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거, 그리고 거실에서 대부분 사건이 일어났고, 물리적인 증거로 생각을 해보면 범인은 나름 세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꽤 오래 있었던 흔적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이 범인의 이게 다수일 가능성은 좀 적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오래 들였고 뭔가 이게 그렇죠. 조직적이지 못한 느낌이 나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물리적인 증거에 기초를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좀 우발적인 게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무기를 준비해 왔는가 아니면 우연히 집어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 내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건은 집어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지고 온 것 같고 네네네. 세 번째는 납치를 했으니까 자기가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장소로 그 피해자를 희생자를 데리고 갔겠죠.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따 네. 함께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저도 네.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나름 이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검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네. 네. 아니, 궁금했어요. 네. 검거가 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요. 1946년 6월 26일에 한 여성 시민이 네. 어떤 남자의 좀 절도 행각을 유심히 보다가 괴한 신고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창문을 넘는 과정을 봤거든요. 어떤 남자가 네, 네. 열린 창문을. 항상 범죄가 1월하고 6월에 일어나네요. 그렇네요. 저는 그 부분 생각을 못. 아, 네, 네. 아니에요. 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랑 좀 엉성하게 총격전을 벌여요. 뭐 이제 범인이 쏜 게 이제 오발된 2회 오발을 일으키고 이러고 나서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6탄전을 막 벌이거든요. 네, 네. 때마침 비번으로 현장을 그냥 지나던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경찰관이니까 합세를 해가지고 범인을 그 주변에 있는 화분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을 해서 결국에 쓰러뜨리고 체포를 하거든요. 화분으로 수차례 머리를 맞은 정도가 돼야 쓰러졌으면 굉장히 튼튼한 남자였나 보네요. 뭐 좀 아니면 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집이랄까 좀 억지로 버텨내는 힘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아니면
그 화분이 이제 10,000원짜리 조그만 저도 좀 그런 한 손에 들어왔다 가정을 하면 좀 작은 네네. 화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지금 네, 범인이. 잡혔죠. 이제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이제 범인에 대해서 이름 들려줄 수 있나요? 네, 범인은 립스틱 살인마라고 전형적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하이랜스입니다. 윌리엄 하이랜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부터는 지금 사진이랑 편집본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네네.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네. 잘생긴 미식축구 선수처럼 생겼네요. 네. 몸 튼튼해 보이고 몸이 막 그렇게 미식축구처럼 건장하진 않지만 얼굴이 약간 다부진 느낌의 그런 네. 남자네요. 이런 남자가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사람이 한번 어린 시절로 한번 다시 같이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46년에 이 사람이 잡혔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28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럼 몇 살에 잡히신지 계산이 되시나요? 한 30대네요. 아. 30이 되기 전, 30이 되기 20대 후반. 아니요. 46년에 잡혔고 28년에 태어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28. 18이구나.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잡혔죠. 그러네요. 네. 이게 사람이 편견이 무서운 거야. 10대일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네. 제가 이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상당히 어린 나이에 잡혔다라는 점. 그러네요. 10대 후반에 잡혔습니다. 어. 그래서 1928년 11월 15일에 시카고의 링컨우드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되게 유복한 부모의 밑에서 자랐고 상당히 좀 장난기 많은 소년이었고 이제 활기찬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래 보여요. 이 참 외모를 봐도 약간 내가 미식축구랑 비유한 것처럼 네. 활기찬 느낌이 그죠? 들어요.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네네. 그런 아이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과학 실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뭐 커튼과 양탄자에 좀 불이 붙는 사건 같은 것도 좀 있었다. 이것을 좀 방화범으로 보긴 좀 저는 생각했을 때 좀 네네. 케이스가 크다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 중에 방화범 많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등 좀 음. 일반적인 아이처럼 살았어요. 문제가 네네. 있는 아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네, 특별히 문제는 안 느껴지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 게 있죠. 어떤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부모였던 어머니인 마가렛과 아버지인 조지가 그 둘 사이에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자주 말다툼을 벌여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으로 발생하는 말다툼 사실 어느 가정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잠재되어 그쵸. 있고. 예. 근데 윌리엄은 이런 부모의 갈등을 좀 지켜보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에 비해서. 네네. 네. 동생도 있었군요. 네네네. 동생은 좀 잘 견뎌내는 편이었대요. 근데 이제 형이었던 윌리엄은 좀 이러한 부모의 갈등 상황을 좀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요즘에 약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에 회의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평생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는 또 그런 이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행을 찾아가는 사람이 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비유로 뭐 마음속 안에 인디언들이 말하듯이 검은 늑대랑 흰 늑대가 있는데 네네네. 어느 늑대에 밥을 계속 주느냐. 근데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또 회의감이 느끼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분명히 어느 촉발 요인이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흰 늑대 쪽으로 우리가 그렇죠. 더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가 1화에서 그 그레이엄 영 다룰 때 사실 네.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레이엄 영이 충분히 화학적 리더가 될 자격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 그래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부모가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또 그렇게 시끄러운 집안에서 나름 윌리엄 방황을 했을 거예요. 좀 어딘가에 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만의 도피처를 마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도피처죠. 예. 그러니까 한참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뭐 즐거운 대화와 함께 했어야 했지만 또 그렇지 못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덕관념이 좀 흔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도피처가 절도거든요. 도둑질을 좀 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네. 되게 엉뚱한 곳으로 튀었네요. 네, 한편으로는 근데 또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부모의 싸우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그렇죠. 싸웠다고 하니까 네. 자신이 자신이 이제 한편으로는 부모의 화합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네네. 그 사람의 사고 체계는 그랬을지 않았을까 네. 생각 드네요. 근데 어떻게 절도는 뭘 절도한 거예요? 뭐 7학년 때 식료품 가게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게 남의 공간이잖아요. 배달원을 네네. 하면. 네. 그러니까 타인의 공간에 침입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스릴, 긴장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해냈을 때 짜릿함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도라는 어떤 물건을 절취하는 과정보다는 그거를 들어갈 때의 긴장감과 뭔가를 하고 나왔을 때의 쾌락 이런 거에 상당히 중점을 좀 둔 것 같아요. 이게 절도가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성욕의 해소네요. 지금 말씀하신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방금 오설록수님이 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뿌듯했어요. 칭찬받은 학생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A뿔을 받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서로 반대의 입장이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군요. 그럼 잡히지 않고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되게 범죄에 발을 디뎠잖아요. 네네. 당연히 경찰관과의 만남도 빠를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13세 길거리를 다니다가 경찰에게 갑자기 몸수색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경찰에게 몸수색을 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권총을 발견해요. 13세 어린아이한테서. 그러니까 얘가 윌리엄이 이거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막 변명을 하지만 그거 사실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믿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깊게 조사를 하니까 조사 결과 윌리엄의 집에서 라이플 한 자루 그리고 3자루의 권총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냐고 습득 과정을 막 추궁하는 과정 중에서 11건의 절도를 자백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겠네요. 그렇다고 보실 수 있죠. 근데 뭐 정당한 벌을 받는 거니까 네. 꼬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윌리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가해집니까? 사실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네. 윌리엄의 경우 이제 인디아나주에 있는 테레호테라는 곳에 가톨릭 학교로 보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그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문제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도 시설로 보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몇 달을 좀 보내고 다시 풀려나요. 선도됐다 생각했으니까 풀려났겠죠. 예. 아니면 교육의 기간이 끝났든지. 하지만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체포당하고 또 다시 다른 지역의 아카데미로 보내지기를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은 거네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계속 전전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커갔을 텐데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절도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체포를 당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좀 뭔가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정 제가 지금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렇다고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체포를 당해서 학교로 보내져요. 네. 그래서 페루에라는 이제 지역이에요. 나라가 아니고 페루에 있는 세인트 베데스 아카데미로 보내진 이제 윌리엄이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조금 긴데 뭐 운동 경기에도 참여하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해서 관계자들로부터 야, 얘 똑똑한 학생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요. 이런 과정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실시하던 그런 특별학습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무려 16세의 나이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영재네요, 영재.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뛰어넘고 시카고 대학 과정을 갑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정말 이때 이 시점에서 딱 이 사람을 보면 갱생도 이런 갱생이 없네. 그렇죠. 막 절도를 계속 저지르던 그런 어린 학생이 네네. 진짜 16세 좋은 대학에 딱 가서 번듯하니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지덕체를 갖춘.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도둑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나? 도둑질로 과연 벗어난 것인가? 네. 못했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평가를 받던 페루 시절에서도 절도 행위는 계속 됐다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능숙한 절도를 위해서 스킬을 연마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윌리엄에게 있어서는 절도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좀 그런 욕구 중에 하나였고 절도라는 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적 부분이랑 분명히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막혀 있는 걸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얻는 쾌락과 또 이제 성적 쾌락을 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혹시 그러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얼굴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육신남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도 잘하게 생겼고 그래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범죄를 다시 생각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땠나요? 그러니까 11살 때 일이에요. 네. 11살 때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 남녀를 봤어요. 네네. 이제 그러고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이 때 아이들은 물어보잖아요. 부모한테 뭐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당시에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종교에 심취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의 이제 어머니가 윌리엄에게 말하기를 이제 모든 그런 관계는 더러운 것이고 너도 누군가를 건드리게 되면 병에 걸리고 말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한테 있어서는 저런 건 좋지 않은 더러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억 속에 뿌리 깊게 박혔으면 이게 지금 나중에 잡히고 나서 본인이 자백했을 때 나온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말을 했겠냐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윌리엄이 처음으로 여자친구의 목을 껴안게 됐을 때 울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런 말이 갑자기 와닿은 거죠. 네. 나 막 혹시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여자친구의 얼굴에 구역질을 하고 말았고 그게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 참담한 몰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쳤다 그래요. 네. 대신에 그러면 그가 충족하는 나름 성적 충동은 어떻게 충족하느냐? 여성의 옷을 훔치거나 히틀러나 그의 간부들의 사진을 좀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히틀러보다는 여성의 옷을 훔쳤다라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히틀러가 이제 부각된 거는 이 연쇄살인마는 뭔가 그 히틀러랑 연관을 그렇죠. 시키면 이 시대에 네. 이제 히틀러를 좀 공공의 적이잖아요. 네, 45년도이니까 범행이. 뭐 지금도 공공의 적이고 네, 역사상으로 가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네. 좀 더 매칭시킨 거고 방금 이제 오슬록스님 말대로 여성 옷을 훔쳤다 이거에 그러니까 뭐 악인을 존경했다 뭐 그 정도로 네, 그렇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속 좀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뭔가 여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더러움 그리고 거리감 그리고 반대로 인간 본연의 그런 성적 욕망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했고 더군다나 다툼이 존재하는 집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뭐 타인의 공간에 침범을 함으로써 또는 뭐 은밀한 의류 옷을 훔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했다. 이런 거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아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 계획을 했다라는 거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열렸으니까 들어갔다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뭔가 계획 살인의 느낌으로 갔다가 다시 충동적, 그러니까 우발적인 절도를 하려다가 벌어진 살인으로 또 갑자기 좀 느낌이 모이죠. 그러네요. 이건 좀 아마 계속 이 저희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과정 중에 자꾸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는 그런 데서 좀 거기서 네. 그 창문이나 문이 어떻게 보면 성적 해방 뭐 이런 식으로 정신과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쾌락의 해방 뭐 이런 것을 좀 연관 지을 수도 있겠는데 뭐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니까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또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네. 그럼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의문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된 걸까? 이 범인이 왜 그런 거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윌리엄이 피를 보고 좀 절망적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녀의 목을 붕대로 감싸주고 막 욕실에서 사체를 씻고 방을 청소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사건 사이에 한 번의 사건이 더 있는데 4개월 뒤에 육군 간호장교인 에블린 패터슨의 아파트로 들어가 그녀를 이렇게 덮쳐서 껴안고 도망쳤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그의 지문이 좀 남아 있었다라는 점인 거죠. 그 지문을 그때 지문을 채취해 놨고 나중에 대조를 해봤겠군요. 그렇죠. 잡히고 나서. 뭐 일단 공동성이 없으니까요. 네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그 피해자의 공간에 침범한 거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희생자 지금 이게 육군 장교 아까 이제 네, 프랜시스 브라운. 네, 프랜시스 브라운. 네. 그러니까 프랜시스 브라운의 집에 들어가서 지갑을 털다가 욕실에서 이제 나온 그녀와 마주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주쳤기 때문에 당연히 비명을 지르잖아요. 네. 뭐 전직 뭐 군인이기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비명을 지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놀래서 총을 2회 발사를 하고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좀 뭔가 마무리를 지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를 이제 욕실로 끌고 들어가서 피를 씻으려
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문에 지문을 또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녀를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탕에 두고 이제 빨간 립스틱으로 글귀를 남기게 되고 현장을 떠나는 거죠. 그 립스틱 근데 아까 립스틱을 왜 숨긴 거예요? 그 립스틱 살인마라 그러면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요? 또 네. 유명하니까. 그럼 제목에 립스틱 살인마라는 말을 빼야겠네요. 그거 제목에는. 들어가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립스틱 살인마로 유명하군요. 네. 그러면 이거 세 번째 사건은 좀 다르잖아요. 네. 수잔이라는 아이를 유괴를 했는데 네.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으로 세 번째 사건을 바라보면 한 가지 가설이 생겨요. 그러니까 1946년 1월 7일에 수잔의 집에 뭐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집을 털다가 어린 수잔이니까 뭔가 반항을 했을 거잖아요. 네. 소리를 지른다든지 당연히 목을 조르고 그러고 나서 마치 유괴범인 것처럼 $20,000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사체를 좀 훼손한 다음에 유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편지를 쓸 때 이미 수잔은 사망한 상태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협박 편지에서 이제 립스틱 살인자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허술하네요. 허술하긴 굉장히 허술한데 뭐 어떻게 하면 불행 중 다행으로 허술했으니까 잡혔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검거가 됐어요. 네. 체포 과정에서 아까 화분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수차례 맞았어요. 수차례 화분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를 다쳤을 텐데 그러면 일단 병원부터 갔겠네요. 네, 병원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에 누워 있는 이제 모습 있고 주변에 이제 수사관들이 있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 윌리엄으로부터 이제 지문을 채취해 가요. 발견된 지문이 있으니까 대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윌리엄은 사건들과 자신의 관련성을 좀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뭐랄까요 범행을 증명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자백 유도, 그러니까 자백 세럼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름을 자백 유도 목적에 약물이 들어간 주사를 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사실 그렇게 범인의 인권이 보장받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다 가능했고 좀 그랬죠. 자백을 그렇군요.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굳이 자백에 의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뭐 지문이랑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지난주 우리가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소쇼크루스. 네. 약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남아요. 정확하게 좀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근데 언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문이 현장의 지문과 일치하고 필적이 립스틱으로 쓴 거나 유괴 편지를 남긴 거나 필적이 동일하고 그렇다면은 이건 당연히 얘 범인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기사가 분명히 이 수감 중인 윌리엄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미 사회적으로 얘는 살인범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살인범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당연히 플리바겐, 즉 이제 유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너 자백해. 자백하면 내가 사형만은 구형하지 않을게. 그럼 당연히 이 플리바겐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또 음모론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경찰이 언론에 그 필요한 내용을 흘려서 실제로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안 남았던 거잖아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는. 첫 번째 사건은 지문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힘을 경찰이 빌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뭐 좋은 의미로는 그 언론을 통해서 범죄자의 자백을 받아서 뭐 옳은 정의를 구현했다 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 청취자들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형은 안 당했겠네요. 자백을 했을 테니까. 네. 1946년 9월 3일 죄송합니다. 9월에 3인에 대한 살인의 혐의로 3연속 종신형을 받아요. 다음 생에도 다다음 생에도 종신형인 거네요. 네. 살인자는 그때 그의 죄를 또 다른 나인 조지 머맨이 뭐냐면 머더,
맨, 머더맨. 네, 살인자의 약자로 이제 조지 머맨이 저지른 거다라고 돌려요. 음. 수감 당시에도 그와 이야기를 하고 뭐 편지도 계속 썼다 그래요. 조지 머맨한테. 조지 머맨 이것만 들으면 약간 인어 남자 같은 저도, 느낌인데. 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머더맨의 약자였군요. 네. 그래요. 아무튼 뭐 교도소 생활에서는 잘 보냈나요? 그러면 그 편지 자기랑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모범수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생을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소 밖에서 보낼 자격이 있다. 나 이제 충분히 모범수니까 나 충분히 나가도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또 나름의 재사회화의 가능성도 보였어요. 저희가 이 윌리엄이 어떻게 보면 선도학교에 들어갔을 때 모습을 봤잖아요. 네, 나름 재사회화의 느낌이 좀 났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도 보였는데 1983년에 이제 검사가 항고를 해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애를 어떻게 내보내주냐. 그래서 항고로 얘는 실패하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비에나 교정 시설에서 수감을 하다가 2012년 3월 5일 딕슨 교도소 감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둡니다.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사망을 했군요. 마지막까지 이제 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카고 대학에서 아까 공부를 했다 그랬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정확히 학사인지 박사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학위는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옥에서. 네. 그렇군요. 그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그 검사가 항고를 했다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엑스파일을 진행해 본 바로는 갱생이 분명 가능하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많이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섣부르게 내보냈다가는 큰일이 나고, 그리고 지금 이 윌리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도 분명히 갱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이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 하는데 그래도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건, 저는 개인적으로 윌리엄 하이랜스가 거기에 연관됐다라는 확신이 들진 않아요. 지금 들은 것만으로는. 네. 그리고 왜 시신의 묻은 피를 닦았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냥 당황해서 그랬다? 피가 튀겨서? 그래, 근데 두 번째 사건 보면 막 문에다가 자기 지문 묻히고, 네. 그건 하면서 피는 닦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좀 책을 찾아보면서 나름의 생각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설은 아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청취자분들의 의견이나 반박이 있으면 저랑 이제 또 같이 얘기해보면서 저도 좀 수정을 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분명 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 여자친구에게 구토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해소되지 못한 그런 성에 대한 관념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더러운 것에 대한 좀 병적인 혐오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윌리엄이 그러니까 분명 충동적으로 범행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피가 튀거나 주변을 물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막 피 웅덩이가 생기고. 네. 윌리엄에게 이건 분명 더러운 것일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시신에 존재하는 상처를 막 붕대로 감싸거나 피를 닦아내려고 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났을 때 당황했을 거고 좀 약간 결벽의 증상처럼 피를 닦아냄으로써 피를 닦아냈고 또 이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좀 방황하는 모습. 그래서 현장에 오래 남아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결벽이나 강박 이런 쪽에 정신 좀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강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강한 사람들은 강박이 또 이것저것 더 다양해지는데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옳은 해석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 막 그렇죠. 주변에 피가 남아있고 이런 네. 사실을. 그 커피숍이나 같이 식사를 하러 가도 포크 같은 거 삐뚤어져 있으면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나쁜 쪽으로 이 사람은 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그 자체를 견디기 힘들었던 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피를 닦아냈다 생각을 해요. 좀 의문이 해소가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은 진짜 이 사람이 3번에 걸쳐서 살인을 했잖아요. 네. 이 판결에 따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도둑놈이었단 말이죠. 네. 절도범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우발적으로 했다고 네. 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죽이기 전도됐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이상한 메시지가 남아 있잖아요. 메시지가 남아 있고. 난 또 사람을 죽일 거야. 날 좀 잡아줘. 뭐 이런 듯한.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그런 문구가 있기에는 이 사람이 저지른 살인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럼 왜 살인을 했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 사람이 첫 번째 우발적이었는데 왜 본인이 마치 그러니까 그 문구는 계획 살인을 하고 후회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기는 그런 이제 범죄들이 남기는 문구인데 우발적으로 죽여놓고 뭘 또 죽인다는 거야. 네. 우발적으로 또 죽여 이상하잖아요. 네. 계획적으로 또 죽여 이게 말이 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윌리엄이 검거에서부터 계속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30차례나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이 타이르는 대로 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2002년에 노스 웨스턴 대학 법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경찰이 하이랜스에게 즉 윌리엄 하이랜스에게 소위 진실 세럼으로 불리는 최면제 펜토탈 나트륨을 투여한 뒤 하이랜스가 범행을 자백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래요. 당시 좀 청원을 준비했던 스티븐 드리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의심스러운 증거와 무능한 변론 그리고 편견이 주도한 여론 재판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범인이었을까? 그러니까 그가 남긴 메시지의 의미는 잠깐 배제를 하고 저희가 물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좀 가설을 세워봤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뭐 우발적이냐, 충동적이냐, 계획살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첫 번째, 두 번째 살인 그리고 그 사이 기간에 있었던 아까 그 껴안고 도망갔었던 그 살인 모두 좀 전형적인 우발적인 침입에 의한 범죄는 맞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절도 목적의 주거 침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렇다면 주거를 배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 또는 창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갔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부녀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계획을 한 절도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당연히 해당 주거지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 욕구가 생겼고 기회를 엿보고 자기의 기술적인 능력을 판단해요. 내가 이 창문을 넘을 수 있다. 이때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 분명 계획적이라면 이런 걸 다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훔침으로써 만족할 수 있을까? 오케이, 가능해. 라고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절도를 계획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매 순간 희생자들이 존재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얘는 굳이 희생자가 있는데 들어가? 그럼 넌 계획적으로 절도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가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계획살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애초에 계획 없이는 가능하진 않다. 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나 어떻게 공격을 할 거다. 계획살인이라고. 네,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생각 그리고 그렇죠. 절도도 함께 할 생각으로 갔다 했을 총을 때 어떻게 쏴야지라든지 네. 칼로 어떻게 찔러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현장을 지켜보고 기회를 물색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제는 범행 이후의 행동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범죄자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전형적으로 조직적인 범죄자가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까지는 다 계획적이야. 그 이후는 충동적이야.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계획살인의 무게를 둔다면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에 있었던 여성 장교를 껴안고 도망치는 행위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계획살인을 하려 했다가 실패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굉장히 놀라운 추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엎드려 절받기만.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충동적이었을까 우발적이었을까 생각하면 이게 가장 이 사건에 의문이 많이 남는 게 세 가지 사건이 네. 공통점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서 네. 많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적은 편이고 네. 공통점이라고 치면 주거에 침입해서 네. 그리고 절도의 목적이
포함된 네. 절도가 포함된 살인이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보기엔 너무 결과 사후 처리도 허술하고 그리고 립스틱을 남겨놓은 것도 좀 웃긴 상황인 네. 거고 자기가 무슨 뭐 데니스 닐슨이나 그리고 좀 몇십 명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뭐 또 못 견디겠어. 그건 절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네네. 근데 거긴 죽인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계획 살인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완벽히 딱 매칭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절도에 대한 기술이 이제 굉장히 고도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10년 넘게 절도만 연마를 해온 나름 절도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10대 초반부터 이미 절도를 그렇죠. 시작해서 조기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스스로 네네. 이제 뭐 스스로 교육을 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는 절도의 달인이 돼서 뭐 따로 뭐 이렇게 검색 안 해도 이제 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감이 딱 깨지는 순간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은 계획하지 않아도 이미 계획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네. 절대에 대해서. 네.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네. 여기서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단계를 느끼는 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건 절도를 해도 돼 하면 안 돼를 느끼는 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세 번째 제가 세운 가설은 우발적 절도 목적의 주거 침입으로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그런 윌리엄의 삶 그가 선호했었던 절도 환경 그리고 검사 및 신고 과정에서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저는 이쪽이 좀 확실하다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윌리엄이 범죄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빈집이 아닌 들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거 침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항상 목격자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실패했었던 그 사이의 사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절도를 시도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윌리엄에게 절도는 마약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굳이 누군가에게 들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집에 침입한 건데? 라고 질문이 들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단계 높은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범행의 욕구. 이젠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얘는 더 높은 단계의 마약과 높은 단계의 절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쾌락과 절정의 순간, 침입을 해서 절도를 하는 순간에서 충분히 쾌락을 느끼고 있을 거고 긴장감이 동반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을 침범당했잖아요. 네네. 그때 윌리엄에게 찾아든 생각은 더 이상 절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도라는 마약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마약으로 비유를 할게요. 내가 마약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두 번의 범행을 저지르지만 스스로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좀 멈춰주기를 바랬을 수도. 그래서 글귀를 남긴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들으면서 많은 치정 살인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애인이 있고 네네. 그거를 발견한 뭐 아내를 죽인다거나 네네. 아니면 결혼을 반대하는 그쪽 장인 장모를 살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노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여자하고 그 남자에 중독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성욕이나 그런 게 중독돼서 그 중독을 끊게 하니까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 오슬록슨이 말한 건 중독의 단계를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점점 단계별로 더 위험한 식의 더 큰 자극을 원하다가 그것이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살인까지도 충동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시각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새롭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한 명이 있었을 때 들키지 않고 계속 절도를 했다. 그럼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리고 가설은 두 명이 있었을 때 이번에 절도를 해보자. 심지어는 야 남들 다 집에서 TV 볼 때 절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인으로 볼 경우에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상황적 중범죄에 해당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범죄 살인. 그러니까 이 중이 그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상황 중 할 때 이제 가운데 중 맞나? 그런 중. 진행형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범죄 살인이라는 게 주거 침입이나 강도 같은 범죄를 하는 중에
갑작스레 이제 다른 타인이 등장을 해서 불가피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스톤이 범죄 해부학에서 이제 이것을 명확히 다룬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연쇄살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에고 필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세에 불법 체류자이고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는 디에고 필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음에 불만을 제기했었던 이웃 주민이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이웃 주민이에요. 네네.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서 문을 두드리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얼굴 한번 안 본 사람이. 이런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때 디에고 필코가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여기서 에콰도르로 다시 추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상황을 보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고 분명히 뭔가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아, 나는 에콰도르로 쫓겨날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그래서 이 필코가 취한 행동은 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이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지금 또 하나의 유사성은 나이거든요. 연령대. 그렇네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 든 게 지금 오슬록스님의 판단대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충동이 제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때 물론 정말 일부 극소수의 학생들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성적 안 받아도 돼 그러면서 교사한테 대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대학생은 교수한테 그렇게 못해. 그렇죠. 실제로 그 갭이 적음에도 나이 차가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학점이 적게 받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인식이 부족한 가능성이 더 크죠. 확률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살인에 대해서 물론 지금 나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나이가 들수록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죠. 네. 그리고 연령이 좀 낮을수록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무언가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대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모슬록스님의 의견이 상당히 그 맞아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려 있는 창문으로 이제 집에 침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피해자와 만나는 접촉 지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거실이라는 1차 현장, 그리고 범행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2차 현장까지 가장 물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제가 세운 가설 중에 세 번째 가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떤 논쟁거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글귀를 제외하고 물리적인 증거로 추리를 해보면 이 윌리엄 하이렌스는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수사 측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하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될 만한 수사 방식이 사용된 건 또 맞아요. 범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증거보다는 뭔가 플리바겐에 의해서 자백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수사상의 아쉬움은 맞는데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MO의 측면, 그러니까 모두스 오페란디의 측면과 물리적인 증거에 의한 가설을 종합해 보면 수사 측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슬록스님이 지금 세 가지의 가설을 네. 하나하나 정황이나 이런 걸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많은 의문이 해소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네요. 수사는 옳았다. 네, 그렇죠. 결론은 그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심리학적인 뭔가 분석을 하기엔 좀 어려운 범인이었고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얘가 유죄야 무죄야. 이미 또 이 사람은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분석을 해보는 데 중점을 두어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인물에 대한 분석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 네. 굉장히 다채롭게 이루어져서 저는 한편으로는 오슬록스님한테 한 수 배운 느낌이어서 네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예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또 추리 퀴즈 해야 되죠. 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추리 퀴즈 답안을 말씀드릴 시간인데 답변은 범인이 정록생맹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다라는 부분인데 정록생맹이
대부분 남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 듣고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아 이거는 분명히 범인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을 거다. 그렇죠. 그림의 색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남녀가 성별로 발병하는지는 모르고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일단 화가는 아니겠구나. 일단 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종은 일단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답은 틀렸어. 나는 내가 네. 생각했던 답은. 네. 하지만 이건 반칙 아닙니까? 아니 제가 나름 이걸 가지고 알아봤어요. 네, 네. 확실히 유전자 때문에 정록생명이 남성한테 발생하는 확률론이긴 한데 그게 네, 네. 높다고 해요. 그리고 범인으로서도 저희가 지금 보면은 찰스만 남자고 이본느, 로렌, 소피아는 다 여성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생명 유전자라는 게 이제 성염색체에 있는데 예. 여성은 이제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성염색체가 함께 그 유전 형질을 갖지 않는 한 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가능성이긴 한데 뭐 거의 없을 수는 있겠네요. 확실히 네. 그 말 들으니까 뭐 AB형하고 O형 결혼해서 AB형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 뭐 그런 가능성이 배제하고 수사를 하는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네, 소장님이 사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니 그럼 제자면 네네. 그림을 그린다는 얘긴데 그래놓고 녹색과 적색을 구분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는 그걸 사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버럭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남자한테는 안 일어난다는데 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녹색과 빨간색 없이 분명 쓰는 사람이었을 거다. 뭐, 급해서. 뭐 미니멀리즘 위주로 이제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모노톤의 그림 네. 위주로 그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그랬을 있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네, 추리 퀴즈 이번 주 추리 퀴즈 나갑니다. 네. 그 손다이크 박사에게 경찰로부터 이제 사체를 검안해 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야산, 땅속 그리고 물 속에 있던 시체가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 있었다는 시체는 어떻게 발견됐느냐라고 이제 손다이크 박사가 물었어요. 형사가 아마도 무거운 돌을 달아서 물 속에 숨긴 것 같다. 줄이 끊어져서 사체가 떠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낚시하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 그럼 땅 속에 있는 시체는 1m 정도 땅 속에 묻혀 있었다라는 점이고 그 외의 시체는 나무 밑에 한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체 세구의 부패 정도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 볼까라고 손다이크 박사가 형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신기하죠. 어떤 사체가 가장 오래된 것인지 알고 시작하느냐. 손다이크 박사가 답변을 합니다. 그야 환경에 따른 부패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럼 문제는 과연 정확한 검시를 하지 않고서도 어떤 사체가 가장 오래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건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플러스 순서대로 말해보시오. 오, 그것까지 해야지. 이거 정말 어려운데요. 네. 이건 만약에 맞추게 되면 제가 꼭 뭔가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맞출까요? 네. 유튜브 댓글로 맞춰주시면 뭐 팟빵 댓글도 좋고요. 맞춰주시면 맞추신 분에서 이제 추첨을 해서 네. 추첨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야.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뭐 음료라도 나중에 하나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연세련 엑스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연세련 엑스파일 이제 진행해 주신 오슬록수님 잠깐 마지막 인사가 아니잖아. 네, 마지막 퀴즈에 인사. 너무 집중하다 네. 보니까 지금 지금 막 머릿속으로 배열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전 또 뒤에 또 누가 대기돼 있는.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이제 게스트 썰을 이제 뭐 이게 쳐내고 냉정하게 오슬록수님 했다. 네. 지금까지 내가 게스트 썰한테 계속 애원 복달하면서 게스트를 잡아놨던 거야. 바지가랑이 이제 많이 붙잡고. 그래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이렇게 놔준 거고. 이걸 지금 뭐 기업처럼 돈 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 착각하나 봐. 그냥 그 우리가 서로 자비 털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유튜브 광고 한번 봐주시는데 소장님이 정말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달. 절 몇 번씩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내가 딴 데 가서 강의 1시간 하는 거랑 유튜브로 1년 한 달 버는 거랑 하면 강의 1시간 하는 게 더 많이 벌어요. 그렇죠. 이게 다 사비 털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나중에 이제 커지면 여러분들 더 좋은 방송 들려드리려 노력하는 거니까 아무튼 괜히 징징댔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련 엑스파일이었고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